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구봉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봉이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힘도 셌지만 어리숙하고 멍청하여 동네북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운식이라는 아주 못된 건달이 구봉이를 집요하게 괴롭혔지요. 어이 구봉이, 오늘이 자네 세경 받는 날이지 않나? 그러면 이 몸에게 제깍제깍 와서 빚을 갚아야지. 어딜 그리 급하게 가셔? 이거는 안 돼요요. 빚은 저번에 다 갚았다고 했잖아요. 빚에는 엄연히 이자라는 것이 있구만. 이놈 자식이 원금만 갚았다고 뻔뻔하게 내빼려고 하네. 그래도 안 돼요. 이 돈이 없으면 난 이번 달에 어떻게 살란데요. 허참, 쓸데없이 힘 빼게 만드는 녀석이여. 하여간 또 우리 힘쓰게 만드는 거요? 운식이와 그 패거리들은 낄낄거리며 구봉이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구봉이는 죽을 상을 지으며 두 눈을 꼭 감았지요. 이에 운식이는 도움닫기를 하더니 힘껏 구봉이의 복부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어차, 한 대요. 두 대요. 아이고 찰지다. 이놈 자식은 하여간 손맛은 끝내준다니까. 아이고, 그만요요. 사람 잡겄네. 알겠으니 이거 풀어주셔요. 그러게 싸게 주면 구봉이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여? 운식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구봉이가 내민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구봉이에게 엽전 한 잎을 던졌습니다. 옛다. 그래도 개평은 남겨드려야지. 다음부터는 쓸데없이 반항 말고 따박따박 상납하는 게 좋을 거요. 운식이 패거리들은 그런 구봉이에게 침을 탁 뱉고 떠나버렸습니다. 세경을 모두 털려버린 구봉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봉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도 일찍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떽거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러다가 운식이 패거리들에게 돈을 빌리고 말았죠. 성실한 구봉이는 빚은 이미 예전역에 모두 갚았지만 항상 이렇게 이자를 빌미 삼아서 운식이 패거리에게 돈을 뜯겼습니다. 구봉이는 처량한 자기 신세가 너무 볼품없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따라 더 그립구만요. 하나뿐인 아들내미가 이렇게 못나서 벨낯이 없네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심성이 착한 이들은 맨날 괴롭힘 당하는 구봉이를 불쌍히 여겼지만 앞서서 도와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운식이 패거리들은 구봉이를 돕는 사람도 싸잡아서 못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렇게 구봉이는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며 굳세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구봉이가 집에 가던 길에 한 거지 노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이 굽고 백발이 무성한 노인은 딱 봐도 며칠은 굶어 보였죠. 구봉이는 생전 아버지가 떠올라서 차마 노인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내 가진 게 얼마 없지만 알감자는 몇 알 있는데 좀 드실라오. 거참 마음씨 좋은 청년이구만. 네 안 그래도 3일 밤낮을 굶어서 허기가 져 있었지. 잘 먹겠네. 거지 노인은 굽실거리며 구봉이의 알감자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애잔하여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운식이 패거리가 골목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복의 구봉이?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는 겐가? 아주 돈 안 갚으려고 이리저리 잘도 숨어 다니더만. 이번에는 정말 안 돼요요. 저 이러다가는 진짜 굶어 죽는단 말이오. 뭔 엄살을 그리 피나? 자네 몸집을 보건대 아주 잘 먹고 다니는 것 같구만. 슬금슬금 도망가지 말고 이리로 좀 와보게. 운식이 패거리는 어느새 앞뒤로 길을 막고 구봉이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구봉이는 울먹이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거지 노인밖에 없었지요. 하물며 아무리 그래도 거지 노인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복에
저놈들이 지금 왜 저러는 겐가? 돈을 한번 빌려서 다 갚았는데요. 항상 대도하는 구실을 붙여가면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노인장도 괜히 휘말리지 마시고 어서 가보셔요. 저야 매만 좀 맞으면 되니께는. 구봉이가 말하자 거지노인은 돌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야 이놈들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순박하고 힘없는 이들을 이리 괴롭혀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이구야, 우리 구봉이가 어디서 장군을 모셔왔구만. 그래 영감, 그러면 그 짚고 있는 지팡이로 우릴 혼내줄 생각인감? 내 놈들 눈에는 이게 그냥 지팡이로 보이느냐. 노인은 그러면서 순간 지팡이의 손잡이를 잡고 쭉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날카로운 검이 뽑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지켜보던 운식이 패거리는 순간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구봉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이 몸 윤상필, 한때 우윤검이라 불리던 자. 무의미한 살생에 질려 검을 놓고 은둔한 지 10년이 지났거늘. 결국 내 놈들의 역겨운 쓰레기 짓에 다시 한번 살개를 깨게 되는구나. 이놈들, 병장기가 있으면 맞서고 다리가 있으면 달아나거라. 설령 그런다 해도 오늘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 윤상필이라 불린 거지 노인은 섬뜩한 살기를 내뿜으며 검을 들이웠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살벌한지 히덕거리며 구봉이의 돈을 뜯으려던 운식이 패거리는 거의 오줌을 지릴 뻔했지요. 운식이도 겁에 질려서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구야, 노인네야. 우리는 머릿수가 10명이나 된다고. 우윤검이고 우유검이고 뭐고 하나도 겁 안 나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 노인네는 얌전히 보내드리리다. 진정 겁이 나지 않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이는 법. 내 놈이 먼저 덤빌 테냐. 운식이는 써슬퍼런 윤노인의 기세에 벌써부터 다리를 벌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윤노인의 말대로 은둔고수라면 섣불리 덤볐다가는 다진 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수다. 거참 별거도 아닌 일로 날리구만. 야 이놈들아. 가자. 기세에 짓눌린 운식이는 결국 패거리를 데리고 빠져나갔습니다. 윤노인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운식이를 한동안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뀌며 검을 납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영락없는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건달들이 선량한 백성들을 못 살게 굴다니. 민도가 땅에 떨어졌구나. 이럴 수가. 제가 무사님을 몰라 배웠어네요. 저는 꼼짝없이 거지인 줄 알았구만요. 한때 검계로 활동한 적이 있었지만 이미 옛날 일일세. 감사해요, 무사님. 아이고, 저 구봉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만요. 이복에 내 주제 넘게 한마디 하겠네. 어찌 사내가 되어 저런 인간보다 못한 놈들에게 굽실거리면서 사는 겐가. 보아하니 사지 멀쩡하여 저런 무례배 한두 놈쯤은 거뜬히 상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윤노인은 한심한 구봉이의 행태에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구봉이는 부끄러운 나머지 머리를 극적이며 말꼬리를 흐렸죠. 제 평생 사람한테 화 한 번 내본 적 없는 성미인지라 영 싸움은 재주가 없어요. 자고로 싸움에서는 기세가 파날 이상은 되지. 그런 유약한 태도로는 평생 남에게 굽실거리기만 할 걸세. 윤노인이 엄하게 구봉이를 혼냈습니다. 그러자 구봉이는 입을 앙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머리만 조아리면 평생 이렇게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노인의 말에 구봉이는 깊이 뉘우쳤지요. 자고로 사내라면 그릇된 일에 올바른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구봉이는 그러자 무릎을 땅바닥에 털썩 꿇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무사님, 저 구봉이 일생일대의 소원을 빌겠어요. 부디 무술을 알려주셔요. 어허, 나는 검에서 손을 뗀 지 오래일세.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제가 무사님이 이 마을에 있는 동안에는 먹을 것, 잠잘 곳 모두 책임지겠어요. 이제 저 온식이 패거리 놈들에게 세경을 바치지 않아도 되니 충분하겠구먼요. 그러니 제발 무술을 알려주셔요. 구봉이의 간곡한 부탁에 윤노인은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구봉이는 그런 모습에 환하게 웃으며 제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부터 구봉이는 윤노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아주 상전 모시듯 접대하였습니다. 밥이면 밥, 술이면 술, 음식이면 음식,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대접하였지요. 하지만 구봉이는 사실 모르고 있던 은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노인은 과거에 검계였던 적도, 무사였던 적도, 심지어 검을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기꾼 윤노인이 마을에서 거지 행세를 한 이유는 마을 지주인 김대감의 재산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 정보를 모으던 차에 답답한 구봉이를 보고 마지못하여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착한 구봉이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그저 매일 극진히 윤노인을 대접하면 무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윤노인은 그런 구봉이에게 쓸데없는 체력 훈련만 주구장창 시켰습니다. 아무렴 무술이고 검술이고 쥐뿔도 모르는데 무얼 가르치겠습니까? 그럼에도 윤노인은 아주 시치미를 뚝 떼고 무술고수인양 구봉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무술의 근간은 체력이다. 일주일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도 산을 오르고 뛰어내릴 수 있을 강철 같은 체력이 필요하다. 고로 오늘부터 아침 저녁에 저 산을 뛰어 올라 정상을 찍고 오거라. 그게 될란가요? 저는 뜀박질은 영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니 훈련하라는 것 아니냐. 못하냐. 어서 뛰지 않고. 또 구봉이는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에 1000번씩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주 죽을 맛이었죠. 구봉이가 원체 힘이 장사였기 망정이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깔려서 숨을 거뒀을 것입니다. 허나 어리숙한 구봉이는 윤노인의 지옥 훈련 덕에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윤노인의 말발은 또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옆에서 듣던 사람들도 혹해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구봉이는 윤노인이 죽으라고 명령하면 죽은 척도 할 기세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동시에 윤노인은 김대감의 금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지요. 낮에는 무술 스승 노릇을 하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려니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노인은 김대감의 집으로 숨어 들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구봉이는 윤노인이 알려준 가짜 무술 훈련을 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거꾸로 매달려서 간장 종지로 항아리 2개에 담긴 물을 모두 퍼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리따운 처자가 한 명 지나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장 종지로 물을 퍼던 구봉이는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그만 정신이 팔려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덕택에 항아리 하나를 깨먹고 물이 죄다 흐르고 말았죠. 여인은 그런 구봉이를 보며 키득거리고 인사했습니다. 실례해요. 혹시 윤상필이라는 자를 보았나요? 윤자 상자 필자유? 어이구야, 그것은 제 스승님이구만요. 스승이요? 혹시 이 괴상한 짓거리를 시킨 사람을 말한 건가요? 거 말 조심하셔요. 우리 스승님은 유유검이라 해갖고 검술의 달인이신 분이란께요. 구봉이는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스승님인 윤노인과 만난 일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여인의 웃음에 구봉이도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 스승님이라는 분은 검술 고수가 아니에요. 어허, 아무리 선녀처럼 아리따운 처자여도 스승님을 욕보이면 저도 가만히 못 있어요. 어머, 그러면 거기 간장 종지로 퍼올린 물로 저를 혼내주실 생각인가요? 아무렴 저도 흠뻑 젖으면 곤란하기는 하겠네요. 한이의 말에 구봉이는 정말로 간장 종지로 물을 가득 퍼서 들어올렸습니다. 한이는 그 모습에 또 다시 까르륵 간드러지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렇게 웃는 한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구봉이도 어느새 화가 풀려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장난이 많아서 너무 놀리고 말았네요.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기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알겠구만요. 우리 스승님이 사나이는 자고로 작은 일에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했으니 넘어가는 거여요. 구봉이는 어리숙하게 해 웃으면서 여인네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품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놀이개 하나를 꺼냈지요. 놀이개에는 조정의 무관이라는 등표인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범죄자를 잡는 다모랍니다. 한이라고 칭한 여인은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범인을 추적하는 다모는 쉽게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되었지만 어리숙하고 착한 구봉이를 보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었죠. 한이는 정의로운 마음이 가득한 여인네로 조선 땅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못된 범죄자들을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노인은 지명수배의 이름이 옳은 도둑으로 윤노인이 훔친 재물만 해도 1000냥은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구봉이는 당연히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구만요. 우리 스승님은 유두검의 초고수여요. 그런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우윤검이겠지요. 윤상필이가 허풍을 칠 때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구봉 씨를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구봉 씨가 하고 있는 것도 무술을 하기 위한 체력 훈련이라고 했지요. 헉,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윤상필이가 항상 하는 허풍이니까요. 구봉이는 한이의 말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헌데 윤노인이 하라는 훈련대로 하니까 정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구봉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보셔요. 제 몸이 이렇게나 변해단 말이에요. 구봉이는 그 자리에서 웃옷을 훌쩍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근육이 불룩불룩 뛰어오른 상체가 여실히 드러났지요. 천하장사도 와서 울고 갈 정도로 우람했습니다. 한이도 그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녀자 앞에서 함부로 살갗을 보이면 아니 되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쇳내가 흥분해서 무례를 범했네요. 그래도 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윤상필의 덕이 아닌 온전히 구봉 씨의 노력 덕분인 거예요. 아니요. 저는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죽자 살자 훈련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저희 스승님을 너무 나쁘게 매도하지 말아줘요. 한이는 구봉이의 착한 심성과 올곧은 신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평생 못된 범죄자들과 악독한 무례배들만 보아왔던 한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지요. 어쩜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조만간 이 작자가 큰일을 저지를 건데 그 현장을 제가 덮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가 구봉 씨를 다시 찾아올게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될 테니까. 한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봉이는 한이가 나가자 다시 훈련에 힘썼지요. 오늘은 간장종지로 물을 모두 퍼나르고 산에서 가져온 바위를 쳐서 깨트려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1년이고 10년이 걸려도 말이죠. 그 사이 윤노인은 김대감댁의 머슴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엿들으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거 들었어? 이번에 김대감이 기어코 청나라 놈들이랑 붙어 놀더만. 뭐시여? 아이고, 이거 조만간 큰일이 나겠구만. 우리 아래 것들은 그냥 대가리 푹 숙이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뭐. 어쩌고소. 머슴들의 대화로 보건대 김대감은 최근 재물을 잔뜩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는데요. 청나라와 내통하여 사병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윤노인에게는 분명 기회였지요. 아무렴 청나라와 내통을 하든 그 돈으로 주색 잡기를 즐기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윤노인이 슬쩍해도 뒤탈이 없을 더러운 돈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김대감댁 금고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은 확실해졌으니 이제 숨어 들어갈 개구멍만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머저리 구봉이가 계속해서 윤노인에게 무술 훈련을 시켜달라며 알짱거리지 뭡니까?
스승님, 명령하신 대로 여기 이 산만한 장독대에 물을 다 퍼서 옮겼구먼요. 그래, 아주 잘했다. 그러면 이제 저 바위만 부수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냐? 아뇨, 스승님. 저것만 해내면 비급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윤노인은 해맑게 웃는 구봉이를 보며 오히려 오싹해지고 말았습니다. 저번에는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으라 했더니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정말로 잡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 합니까? 도저히 사람이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오라고 시키면 이 바보 천치 같은 청년은 기어코 성공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저 바위를 맨손으로 부술 수 있을까요? 윤노인은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있지도 않은 무술을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아주 일났구나. 이놈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내려는 게냐? 윤노인은 바위를 맨주먹으로 후려치며 노도와 같은 기합을 지르는 구봉이를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하루빨리 김대감댁을 털어서 이 마을을 나가야 했습니다. 우습게도 바보 취급을 했던 구봉이가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윤노인은 원래 계획보다 빠른 시일에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구봉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같이 맨주먹으로 바위를 후려쳤습니다. 멍이 든 두 주먹은 살갗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봉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단한 바위는 마치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였고 이를 부수지 못하면 영영 나약하고 겁쟁이인 자신으로 남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는 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구봉이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바위를 깨트리는 날이라고 직감했지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습니다. 다만 오늘따라 피부를 스치는 축축한 바람이 더욱 선명했고 코끝에 스치는 희미한 물내음이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오감이 곤두서고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온몸은 근육통과 피로로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청아한 호수 표면처럼 잠잠했습니다. 구봉이는 있는 힘껏 바위에 오른손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구봉이의 주먹이 바위에 닿는 순간 태산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메, 이게 무엇이오? 내가 참말로 바위를 부서뜨렸구먼. 구봉이는 눈앞의 달걀처럼 두 개로 쪼개진 바위를 보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바위를 맨주먹으로 부순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구봉이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이제사 스승님에게 무술 비급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밤은 이미 깊었고 어째서인지 오늘 윤노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봉이는 스승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구봉이를 깨웠습니다. 바로 한야 씨였지요. 이봐요, 구봉씨. 일어나 보세요. 한이아 씨 아뇨유? 죄송하지만 우리 스승님은 안 들어오셨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윤상필이는 지금 김대감에게 사로잡혔으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유? 구봉이는 한야 씨의 말에 놀라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윤상필이가 제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그런데 김대감 댁을 밤중에 털려다가 그만 잡히고 만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요. 그러면 곧바로 포조를 호출하거나 그럴 텐데 잠잠하네요. 김대감댁을 턴다고쇼? 우리 스승님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을 거여유. 네, 지금 이렇게 신세 좋게 퍼질러 자고 있을 것이 아니구먼. 비켜유. 내 스승님을 구하러 갈 거유. 구봉이는 한야 씨가 채 말릴 새도 없이 김대감 댁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달리는 것이 어찌나 빠른지 다 모인 한야 씨가 뒤쫓기에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간 구봉이는 김대감 댁의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구봉이가 주먹으로 대문을 몇 번 두들겼을 뿐인데 그만 박살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아니, 대감집 대문이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지. 뭐 이리 허술하디야.
이상한 일이구먼. 언놈이냐? 저 미친놈이 대문을 부쉈다. 적습이다. 그러자 창과 검을 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봉이를 둘러쌌습니다. 구봉이는 조금 두려웠지만 이놈들이 스승님을 겁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공포 대신 분노가 치솟았지요. 이보셔요. 우리 스승님을 붙잡고 있다고 들었시오. 순순히 내놓기만 하면 나 얌전히 나갈 터이니 어서 데려오셔요. 이놈. 어젯밤 그 도둑놈과 같은 작당이렸다. 겁도 모르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왔구나. 내 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사병들은 구봉이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창끝을 구봉이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구봉이는 창목을 붙잡아서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창을 두 손으로 쥐고 있던 사병의 두 발이 공중에 붕 뜨지 뭡니까? 공중에 매달린 사병은 비명만 지르며 버둥거렸습니다. 뭐가 이리 가벼워요? 거 좋은 집에서 사는디 밥이라도 좀 든든히 자셔야겠시오. 구봉이는 그런 사병의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에 다른 병사들은 구봉이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여 곧바로 검과 창을 구봉이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구봉이는 그런 병사들의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살살 던질 테니께 잘 받으셔요. 구봉이는 들어 올린 사병을 붕 휘둘러 내던졌습니다. 매달려 있던 병사는 창을 놓치고 튕겨져 나갔고 다른 병사들과 부딪혀 나동그라졌죠. 동시에 구봉이는 그런 병사들에게 날래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주먹 한 방에 사병 두 놈이 맞아 나가 떨어졌고 발길질이 한 방에는 넛된 놈이 맞아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귀신 같은 힘과 속도에 사병들은 이윽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귀신이다. 이놈은 사람이 아니야. 흠씬 두들겨 맞은 사병들이 빗방울 피하는 개미처럼 흩어지자 구봉이는 여유롭게 김대감 집을 돌아다니며 윤노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곡광에 갇혀있는 윤노인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갖은 고초를 당한 윤노인은 상상도 못했던 인물이 나타나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구봉이 아니냐? 내가 여길 어떻게? 아이고, 우리 스승님 얼굴 상한 거 좀 보게. 어서 여기서 나가요. 구봉이는 윤노인을 부축하여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한의아 씨가 숨을 헐떡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쫓아왔지만 구봉이가 너무 빨라서 이제사 도착한 것이었죠. 한의아 씨는 구봉이와 윤노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윤상필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여기 김대감 댁에서 분명 재물을 훔치려고 했지요. 아니요. 우리 스승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렇소. 나는 이 집안을 털러 온 것이 아니라 영모의 증거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오. 윤노인은 눈치 빠르게 거짓말을 하며 외쳤습니다. 한이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일단 구봉이에게 윤노인을 맡기고 김대감 댁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로 금고에서는 재물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협잡하여 영모를 꾸민 내역이 줄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한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이는 마루에 숨겨진 지하 창고에 숨어서 벌벌 떠는 김대감을 붙잡아 반란을 공모한 죄로 관아에 데려갔지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구봉이는 윤노인에게 다시 비급을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윤노인은 이제 정말 학을 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봉이가 바위를 부서뜨렸기 때문이지요. 사실 지금까지 내게 알려주었던 모든 훈련에는 바로 그 비급 조식이 섞여 있었다. 기억하느냐? 김대감의 사병들을 물리칠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배운 기술을 써먹었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역시 스승님은 초절정 고수였던 것이 맞았어요. 구봉이는 어리숙하게도 또다시 윤노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지요. 하지만 한이는 그런 구봉이가 영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렴 100여 명에 가까운 병사들을 맨손으로 제압한 데다 올바른 일이라 믿으면 굳세게 밀고 나가는 남자다움을 가진 구봉이가 멋져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봉 씨,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답례로 한상 크게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묵는 주막에 오시지 않을래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시오. 그래도 주는 떡을 마다할 만큼 제가 천치는 아니요. 구봉이는 좋다고 하니가 권유하는 술을 연거푸 들이켰는데 워낙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지라 그만 고주망태가 되어 잠들고 말았습니다. 한이는 그런 구봉이가 과연 자는데도 깨어있을 때만큼 튼실한지 냅다 확인하였지요. 이에 한이는 구봉이 같은 남자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 애가 지나기 전에 냅다 혼약을 맺어버렸답니다. 구봉이는 혼례날에 스승님을 초대했지만 윤노인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구봉이는 더 이상 스승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여쁘고 현명한 아내인 한이를 맞이하였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길만 남았거든요. 옛말에 100가지 꾀도 한 가지 정직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봉이 같이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제 아무리 악독한 자들이 속여 먹으려고 해도 결국 못 당해내겠지요. 우리 모두 구봉이처럼 심지 굳고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어느 한마을에 봉수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품성이 올바른 청년으로 정직과 성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정대감이 봉수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봉수 왔습니다. 그래, 잘나신 우리 봉수님이 오셨구나. 왜 그러십니까, 나으리? 쇳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였습니까? 잘못? 그래, 말 한번 잘했다. 정대감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웬 천조각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봉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져서 무엇인고 살펴보니 이는 남자 속옷이었습니다. 봉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를 들어 올렸지요. 이는 남자 속옷 아니옵니까? 세탁을 잘못하여서 화가 나신 겁니까? 이 뻔뻔한 놈의 자식! 끝까지 모른 척 할 셈이냐? 오냐, 그러면 어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모자. 여봐라!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을 당장 묶어라! 정대감이 호통을 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하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당황한 봉수는 놀란 눈으로 몸이 굳었고 그 틈에 하인들은 봉수를 멍석에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미안하이 봉수. 나리님이 시켜서 어쩔 도리가 없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겐가?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이유는 내 놈이 이제 떠들어야 할 것이다. 뭐들 하느냐?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자네도 뻗대지 말고 어서 바른 대로 말하게. 무얼 바른 대로 말하는 겐가? 이보게. 아니, 말이라도 좀 해주게. 봉수는 영문도 모른 채 애벌레처럼 멍석에 말려서 버둥거렸습니다. 이에 다른 동료 하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렴 이들도 마땅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정대감이 명령한 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대감이 당장 메타작을 시작하라고 윽박지르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굵직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석에 말린 봉수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지요. 정대감 집에는 처량한 봉수의 비명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떠냐? 메타작이 아주 매콤하지? 어서 내 놈이 저지른 죄를 바른 대로 말하거라. 아이고, 나으리. 저 봉수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놈들아! 그렇게 어설프게 때려서야 되겠느냐? 비켜라! 내가 직접 맛을 보여줘야겠다! 정대감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직접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격하게 떡매질을 했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얻어맞은 봉수는 아주 넝마꼴이 되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대감은 그러자 찬물을 한가득 봉수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쇳내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끈질김 하나만큼은 칭찬할 만하구나.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말하면 넘어가 주겠다. 다만 솔직하게 실토하거라.
한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요. 언제부터 내 마누라와 정분이 난게냐? 저? 정분이요? 제가 경자마님하고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주인 마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옷은 무엇이더냐? 분명 내 놈 것이렸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니옵니다. 이놈이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이봐라. 아내를 불러오너라. 정대감이 노발대발하여 외치자 하인들이 경자마님을 데려왔습니다. 경자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요. 정대감은 그런 아내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이놈이 어찌하였다고? 여보가 외출을 한 사이에 한밤중에 이놈이 방에 들어와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분명 보았어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 봉수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주인 마님을 욕보이겠습니까? 주인 마님을 욕보여? 지금 너는 거짓말로 나까지도 욕보이고 있다. 그래, 오늘 사람 하나 잡아보자. 정대감은 다시 봉수를 죽어라 두들겨 팼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서슬퍼런 정대감의 매타작을 보자 겁에 질려서 눈을 피하였습니다. 봉수는 결국 눈을 까뒤집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대감은 성이 차지 않았는지 봉수를 광에 가두어 쫄쫄 굶긴 다음 관아에 넘겨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무렴 주인나리의 아내를 욕보였으니 관아에 끌려가면 봉수는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큰 죄였기 때문이죠. 하인들은 기절한 봉수를 광으로 옮겼습니다. 하인들도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봉수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 봉수와 한솥밥을 먹고 지냈던 사이로 친구이자 동료였기에 봉수의 평소 품행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봉수가 주인 마님을 욕보였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요. 봉수는 한참이 지나도 끙끙거리며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물을 주러 들어온 하인 둘이 봉수를 깨웠지요. 이보게 봉수. 정신 좀 차려보게. 나는 정말 아닐세. 자네들도 나를 알지 않은가? 아무렴 알고 말고. 나도 자네가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하지 않네. 헌데 주인 나으리는 자네가 저지른 일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계신다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네는 죽은 목숨이야. 관아에 끌려가면 목이 떨어질 걸세.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나한테 생각이 있네. 대신 모두 비밀로 해야 하네. 뭔데 그러나? 내가 밤중에는 걸쇠를 느슨하게 걸어놓겠네. 봉수는 그 틈에 몰래 빠져나가게. 나리님도 속이 풀릴 때까지 두들겨 놓았으니 굳이 쫓으라고는 안 할 걸세. 봉수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무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데 고맙지 않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봉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설령 걸쇠를 열어놓았다고 해도 얼마나 도망갈 수 있을지는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봉수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얻어맞은 상처가 열이 올라서 후끈거렸습니다. 봉수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달이 높게 뜬 늦은 밤, 마침내 창고의 문걸쇠가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잠시 자리를 비웠고 바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봉수는 비틀거리며 친구가 알려준 대로 담장에 개구멍을 기어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곳은 없었습니다. 봉수는 정대감 집에 의탁하여 일하고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하나도 없었지요. 지금 봉수는 상처 입은 몸뚱이 하나뿐 갈 곳도 머무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처량한 봉수의 모습을 비웃듯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장마철을 알리는 빗줄기가 쏟아졌지요.
봉수는 온몸이 흠뻑 젖으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봉수에게 누명을 씌웠을까요? 그 속옷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봉수는 서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빗물로 질척질척해진 진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사히 정대감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누군가가 진흙탕에 머리를 박고 기절한 봉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누구요? 저는 초양이라고 해요. 정대감 집에서 일하고 있지요. 다른 하인들이 말하더군요. 당신을 그냥 내버려두면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될 거라고요. 원하는 게 뭐요? 원하는 거라니. 그래도 얼굴이라도 몇 번 보고 인사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죽으면 밤자리가 사나울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요. 일단 제 집으로 가죠. 초양이라 불린 처자는 상처 입은 봉수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무너지기 직전의 초가집이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비를 막아줄 천장이 있고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었으니 제법 아늑했습니다. 방금 온돌에 불을 올렸으니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일단 상처부터 좀 볼게요. 초양이는 봉수를 방에 눕혀서 더러워진 몸을 젖은 천으로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탕약을 끓여서 입에 흘려 넣어 주었지요. 봉수는 여전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초양이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초양이는 낮에는 일하러 정대감 댁에 가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봉수를 돌봐주었습니다. 덕택의 이튿날 봉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수다. 집도 절도 없는 나를 걷어 주었으니 말이지. 아니요. 워낙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봉수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말만이라도 고맙구려. 아니요. 저는 실제로 주인 마님을 욕보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봉수 씨가 아니었어요. 참말이요? 욕보인 사람을 보았다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강제로 마님을 욕보인 것도 아니에요. 마님과 불륜을 저지르는 못된 상간남이지요. 봉수는 초양이의 충격적인 발언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면 봉수는 주인 마님이 저지른 불륜을 감추기 위해 던져진 희생양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봉수는 분노로 머리가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당최 그 불륜남은 누구요? 누구길래 마님이 그렇게 감싸돌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요? 어두운 밤이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어요. 헌데 매일 밤 몰래 집으로 숨어 들어와서는 마님과 미래를 나누었지요. 다만 의복이랑 인상착이라면 기억하고 있어요. 어서 말해보쇼. 차림새가 의젓하고 갓을 쓴 선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건강해지고 나면 다른 마을로 가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봉수 씨에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니, 내 비록 천민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지만 그렇게 더더욱 떳떳하고 진실되게 살다 갈 것이라고 맹세했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어 나의 결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겠네. 뜻이 그리 완고하시다면 알겠어요. 어두워서 제가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는데 허리춤에 분명 매화화학이 새겨진 옥패를 차고 있었어요. 봉수는 진지하게 초양이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밖으로 나가 조사를 해야 했지요. 봉수는 다음 날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얼굴을 내놓고 다니면 정대감이 알아챌 위험이 있었지요. 봉수는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잡다한 물건이 잔뜩 든 등짐을 짊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나이든 여행객으로 보였지요. 나는 그 옥패를 가진 선비를 찾아보겠네. 저는 그러면 정대감 댁에서 계속 일을 하며 마님이 불륜을 저지르는 시기와 장소를 좀 알아볼게요. 나를 위해 정녕 그렇게까지 힘써주겠다는 거요? 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봉수와 초양이는 그날부터 바쁘게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봉수는 목소리까지 노인네처럼 내며 옥패를 가진 선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지요. 일주일간 정보를 모으면서 봉수는 제법 쓸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글방에 새로 나타난 훈장으로
멀끔한 젊은 선비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봉수는 슬쩍 글방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새로 온 훈장 선생을 살펴보았지. 그러고 보아하니 아니 정말 젊은 처자라면 한 번쯤은 눈길을 빼앗길 정도로 젊고 잘생긴 청년이 앉아있는 겁니다. 남자답지 않게 희고 고운 피부에 두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아주 미청년이었지요. 걔 누구시오? 밖에 누구 있어? 안녕하시오. 당신이 마을에 새로 왔다는 윤선비요? 그렇소. 댁은 위시오?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이외다. 별건 아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 중이었지. 아이구야, 그런데 이 마을 훈장님은 뭐 이리 잘생겼습니까? 아주 그냥 여인네 여럿 울리게 생겼구려. 칭찬은 고맙소만 이곳은 글과 학식을 배우는 장소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 이만 가주시오. 거참 깐깐하게 굴기는. 뭐 별건 아니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풍류나 을풀 친구를 찾았는데 헛걸음했구만. 여기 좋은 곳을 아는데 말이야. 아주 선녀 같은 처자들이 잔뜩 있는 곳이지. 봉수는 은근슬쩍 선비를 떠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봉수의 말에 귀가 솔깃한 표정을 지으며 바짝 다가왔습니다. 거참 뭘 그리 급하시오. 안 그래도 깡촌에 적적했던 참인데 그런 곳이 있단 말이오? 별 관심 없는 줄 알았네만. 명색이 학장인데 체신을 지켜야 하니 그렇지. 빼지 말고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봉수는 바짝 붙어서 귀를 기울이는 윤선비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선비의 허리춤에서 아주 익숙한 물건이 보인 겁니다. 다름 아닌 바로 매화화학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봉수는 헛기침을 하면서 윤선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됐소. 가서 글이나 읊으시오. 이 양반이 째째하게 혼자만 즐기려는구만. 봉수는 껄껄 웃으면서 빠르게 글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볼 일은 없었지요. 초양이가 말한 범인을 이미 찾아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봉수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마침 초양이도 일을 끝마치고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지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 다름 아니라 그 선비를 찾았지 뭔가? 어머, 정말요? 저도 쓸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양이는 그러면서 오늘 정대감 댁에서 일하며 하인들에게 들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경자마님이 5초시가 되면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글방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간혹 정대감이 출장을 떠나서 집을 비우면 그 시간대에 한 남자가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봉수는 오늘 만난 윤선비를 떠올리자 모든 단서가 한 아기로 딱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구만. 헌데 아직 결정적인 증거로 들이밀 만한 무언가가 없구려. 이건 큰일인데.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초양이가 무얼 가져왔는지 보고 나서 말하세요. 으잉. 그게 뭔 소리요? 봉수가 되묻자 초양이가 한 종이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글씨가 잔뜩 적힌 편지였지요. 봉수는 글씨를 다 쓸 수는 없지만 대충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경자마님이 상간남인 윤선비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인 겁니다. 봉수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정대감에게 들이밀면 이 천하의 막대 먹은 상간녀와 상간남을 혼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주인대감님이 나를 만나주려나. 마지막에 뵈었을 때만 해도 아주 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셨는데 말이야. 그것도 그렇네요. 지금 봉수 씨를 본다면 아주 산채로 찢어 죽이려 들 거예요. 잠깐만, 내 한번 궁리해보겠네. 봉수는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대감을 단둘이 독대해야 하며 봉수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할 것을 대비해 진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봉수에게 달려들지 못하게는 해야 하니까요. 한참을 생각하던 봉수는 마침내 손바닥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랴. 이보쇼, 귀 좀 빌려주게. 봉수는 속닥거리며 초양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초양이는 얼굴이 벌개졌지만 이내 알겠다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초양이는 봉수가 이야기한 계획대로 정대감을 찾아갔지요.
정대감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초양이가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으리,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물건을 전문가에게 맡겨 감정을 받았습니다. 오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 낡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신윤복의 미인도라는 겁니다. 뭐시? 그 말이 참말이냐? 정대감은 초양이의 말에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정대감은 그림 애호가로 훌륭한 그림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하디 귀한 신윤복의 미인도가 초양이에게 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어디에 있느냐? 얼마냐?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으리.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영 믿기 어렵지 뭡니까? 그래서 대감님께 괜찮다면 확인을 받고 원하신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요. 오냐, 좋다. 진품이라면 내가 크게 상을 내리겠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게냐? 이것이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무겁기도 하여서 집에 있는데 대감님이 저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자. 어서! 정대감은 아주 신이 나서 초양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를 볼 생각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지요. 그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양이의 집을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니,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화딱지가 솟아나는 녀석의 얼굴이 떡하니 있지 뭡니까? 봉수! 이놈 자식이 목숨줄도 길구나. 아니, 그것보다 내 녀석이 여기에 왜 있는 것이냐? 나으리, 제발 지정하시고 저 봉수의 말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들을 것도 없다. 내년놈이 꾸민 짓이냐? 내 지금 당장 너희들을 반죽음을 내놓겠다.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정대감이 거품까지 물면서 난리를 치자 봉수가 크게 소리를 치며 허리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바지를 훌러덩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정대감이 봉수의 것을 보고 펄쩍 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커도 너무 커서 정대감은 화가 사그라들고 당혹스러움이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를 지켜본 초양이도 도저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았지요. 아니, 사람 물건이 어찌 저리 크단 말입니까? 보이십니까, 나으리?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감히 보입니다. 이런 미친놈이! 정령 돌아버린 게냐? 대낮에 갑자기 물건은 왜 까는 게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커서 남자 속옷을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사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게냐? 이 정신 나간 놈아! 말인즉슨 주인마님 방에서 발견된 속옷은 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대감은 봉수의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확실히 봉수의 것처럼 크다면 속옷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분명 일리 있는 소리였죠. 봉수는 그제야 바지를 주섬주섬 올리며 다시 입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아내가 그리 말하였는데 그러면 아내가 거짓말을 하였다 이거냐? 그렇습니다. 주인마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증거로 이것을 보십시오. 봉수는 경자마님이 윤선비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를 정대감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정대감이 진정하고 편지를 읽어보니 과연 이는 윤선비와 주고받은 편지가 맞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요. 정대감은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아직 못 믿겠다. 그러하면 나는 마누라에게 속아서 아무 죄 없는 너를 그리 매질하고 내쫓았단 말이냐? 내가 그리 인간도 못한 금수라는 게냐? 나으리의 잘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봉수는 나으리에게 서운한 마음 없습니다요. 그러니 진정하시지요. 말씀이 정 그러시다면 오늘 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다만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합니다. 봉수의 말에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정대감은 집으로 돌아가 잠시 한양으로 길게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경자마님에게 일렀지요. 그러자 어딘가 설레이는 얼굴로 경자마님은 알겠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를 보자 정대감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봉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봉수, 초양, 정대감은 숨을 죽이고 마님의 안방과 연결되는 뒤뜰 수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머슴과 여종, 주인 나리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퍽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만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환한 달을 가리는 시간이 되자 한 그림자가 개구멍을 기어들어와 마님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의 이상야릇한 숨소리와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에 봉수, 초양, 정대감이 경자마님의 안방을 급습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도대체 뉘신데 이렇게 무례하게 방을 들어오는 거요? 누구긴 누구야? 내 놈이 뒹구는 아내 남편이다. 정대감이 호랑이처럼 일갈하자 경자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대감의 정체를 알아본 윤선비는 반쯤 헐벗은 상태로 곧바로 나몰라라 주랭랑을 쳐버렸지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으리,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 저놈을 반죽여 놓아서 끌고 오겠습니다요. 오냐? 하지만 너무 재미는 보지 말거라. 저놈은 내 손으로 직접 혼쭐을 내줘야겠다. 정대감이 허락하자 봉수는 날아갈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봉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고 윤선비를 잡아서 끌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대감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불륜을 저지른 경자마님과 윤선비를 다음날 아침 관하로 직접 끌고 갔답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정대감은 봉수에게 사과하고 다시 집안 머슴으로 복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오해를 바로잡고 사과하기 위해 봉수에게 머슴들의 우두머리인 왕머슴 자리를 주었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행실이 올바르고 정직한 봉수의 모습에 초양이는 완전히 반해버려서 아예 혼약까지 맺었지요. 이렇게 봉수는 주인 나리의 신임도 되찾고 명석하고 예쁜 아내도 얻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옛날 손자병법에서는 이화윌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봉수처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궁리하여 전하위복을 얻게 되는 계기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한 산골 마을에 최영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애주가였지요. 오늘 밤도 주막에서 얼큰하게 취해서 친구인 김씨와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어디가? 한 잔 더 해야지. 이 양반아, 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부어라 마셔라야. 지금 집에 안 들어가면 나 쫓겨나. 으이구, 마누라한테 그리 잡혀 살아가지고 되겠어. 사돈 남말하네. 자네도 매번 쥐잡듯이 잡히잖나. 그러니 오늘은 좀 얌전히 돌아가게나. 마누라 속도 좀 적당히 썩혀야지. 허참, 아주 첩으로 와놓고서는 본처도 쫓아내고 이제는 터줏대감이냥 거들먹거리는데 내 언젠가 한 번은 아주 혼쭐을 내놓을 걸세. 그건 자네 집안 일이니 알아서 하게. 난 들어가겠네. 김 씨는 마지막 한 잔을 쭉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보내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최영감도 슬슬 마무리하고 자리를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술잔을 기울이니 어째 더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말동무 없이 계속 잔을 채워서 아주 술을 물 마시듯 들이킨 거죠. 결국 최영감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주모가 끌어내는 지경이 되어서야 주막을 나왔습니다. 심하게 취한 최영감은 갈지자로 밤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이 돌고 하늘이 일렁이는데 썩 기분이 좋았지요. 최영감은 비틀비틀 걸어서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지요. 아이고, 기분 좋다. 상쾌하게 찬물이나 끼얹고 들어놓아야겠구나. 최영감은 술도 샜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강건한 노인이었습니다. 집 마당에 있는 우물가에 서서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는 두레박에 찬물을 가득 담아 머리에 확 끼얹었습니다.
찬 기운이 정수리를 뚫고 등줄기로 쭉 내려오는데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최영감은 탄성을 내며 한 바가지를 더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네가 비명을 지르지 뭡니까? 아닌 밤중에 비명 소리니 최영감은 놀라서 두레박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둑어둑한 대청마루에 낯선 여인이 서 있더랬지요. 아니, 니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영감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이 집 주인이지. 남의 집에서 못하는 거요?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에요? 우리 집이지? 명패나 제대로 보고 말해요. 낯선 여인이 호통을 치자 순간 최영감이 아차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둘러 집 앞대문 명패를 살펴보았지요. 보니까 아이고 이럴 수가. 여인의 말대로 최영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명패에는 김혜란이라고 적혀 있지 뭡니까? 이런, 내가 큰 신뢰를 범했구려. 내 이상한 사람은 아니오. 술에 취해가 집을 잘못 들어선 거요. 됐고 그 물건이나 좀 가리고 말해요. 아주 나쁘끄러워 못 보겠네. 혜란이라는 여인은 얼굴을 벌겋게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최영감은 그러고 보니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에 황급히 아랫도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몸을 닦고 옷을 입었지요. 아니 도대체 뭘 봤길래 물건을 그리 크게 세워둔 거예요? 무얼 세웠다는 거요? 원래 크기가 이렇소. 괜히 생사람 잡지 마시오. 뭐요? 그게 그냥 평소 크기란 말이에요? 헤라는 최영감의 항변에 깜짝 놀라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렴 범상치 않은 크기여서 분명 엄한 생각을 하고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미안하게 됐소. 내 얼른 나가리다. 아니, 괜찮아요. 저도 놀래서 말이 막 나왔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밤중에 홀딱 젖은 노인네를 쫓아낼 만큼 정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밤이 늦었으니 이것도 인연인데 하룻밤 재워드리리다. 정말이요? 안 그래도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박박 긁히게 생겼는데 고맙구려. 내 얌전히 하룻밤만 자고 조용히 나가리다. 대신 다른 방은 따로 없으니 제가 자는 방에서 주무셔야 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고맙소. 최영감은 껄껄 웃으며 여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헤라는 최영감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원래 잠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최영감도 찬물로 씻었지만 여전히 술기운이 있는 데다 밤이 늦어서 너무 피곤했지요. 머리를 베개에 뉘이자마자 곧바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허나 헤라는 방금 전에 봤던 최영감의 물건 탓에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 크기가 힘을 준 것이 아니라니.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크고 굵었습니다. 다시금 떠올린 것만으로도 온몸이 간질간질한 것이 가만히 누워있기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할 일 없이 시간이 지나는데 골아떨어진 최영감이 시끄럽게 코를 고는 것입니다. 헤라는 영감탱이가 가지가지 한다는 마음으로 짜증이 나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웬걸 최영감이 덮은 담요가 천막처럼 불뚝하고 솟아올라 있는 겁니다. 어머나, 저게 뭐람? 기둥이야 뭐야? 헤라는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그 광경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사람의 물건이라기보다는 절구대에 가까울 정도였죠. 헤라는 이를 보자마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홀린 듯 최영감 위에 올라타 버리고 만 것이죠. 잠을 자던 최영감은 보드라운 무언가가 몸 위에 올라가자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한참 일이 치러지고 있지 뭡니까? 최영감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달려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거사를 치러버리고 말았는데 둘은 너무 만족해서 하룻밤새의 극락을 오가고 말았죠. 이렇게 궁합이 찰떡같이 맞는 사람은 처음 만나보구려. 처음에는 이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주 그냥 속을 꽉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바깥 사람은 어디 있는 거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은 지났어요. 그래서 매일 밤이 너무 외로웠지요. 거참 쓸쓸했겠구만.
혜란마님은 남편 없이 오랜 기간 독수 공방을 하여 더더욱 최영감의 물건에 만족하였더랬죠. 하여 이번만으로 끝내기 너무 아쉬웠습니다. 혹시 밤에 술 마시고 너무 늦어서 들어갈 곳 없으면 또 찾아오셔요. 좋소. 내 반드시 그리하리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에 취해서 오지 않을 것이니 단단히 마음먹고 있으쇼. 최영감은 혜란과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얼른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최영감은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마누라 탓에 오랫동안 밤 재미를 못 보았는데 드디어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반면 최영감의 아내 은영마님은 잔뜩 성이 나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역정을 내었죠. 이 영감탱이가 드디어 돌아버렸구만. 지금이 몇 시라고 뻔뻔하게 기어들어와? 몇 시고 자시고 내 집 들어가는데 뻔뻔할 게 뭐 있어. 시끄럽소. 아침부터 떽떽거리지나 마쇼. 뭐야? 지금 말 다 했소. 다 했으니 내 얌전히 방에 들어가리다. 늦게까지 달렸더니만 삭신이 쑤시는구만. 당신도 구겨진 얼굴 더 구기지나 말고 볼일 보쇼. 참 첩으로 들어와서 눈치나 보던 여편네가 아주 출세했구려. 뭐야? 최영감은 그런 아내의 잔소리에 들은 척만 척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영마님은 그런 최영감의 무심하고 무례한 태도에 꼭지가 돌아버렸지요. 헌데 어찌하겠습니까? 최영감의 말도 딱히 틀린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사실 은영마님이 안달을 내는 것에도 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은영마님이 첩으로 들어와 본처를 쫓아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든지 역으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피해망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 탓에 최영감의 바람기를 항상 경계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최영감은 안방에 들어가서 코를 골면서 잠들었습니다. 은영마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어째 화가 더 나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알아누워 버렸지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가지. 여봐라, 석돌아! 석돌아, 걔 어디 없느냐? 예, 마님. 석돌이 왔습니다. 이놈 자식아,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게냐? 어디에 있기는요. 마당 쓸고 아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요. 이제 너까지 나한테 어깃장을 놓는 게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저 석돌이는 자나깨나 주인마님께 어찌 도움이 될지만 궁리하는 종입니다요. 거칠에는 됐다? 그것보다 저 영감탱이를 잘 주시하거라. 그리고 어디에 뭘 하러 가는지 낱낱이 보고하거라. 잘 알아들었느냐? 은영마님은 석돌이에게 명령하고는 끙끙 앓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석돌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영마님의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했던 석돌이는 사실 깊이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잘 알고 있던 석돌이는 그런 애달픈 마음을 깊게 파묻고 마님만의 충실한 머슴 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젊고 아리따운 은영마님이 첩으로 다 늙은 노인인 최영감에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석돌이는 마님이 명령한 대로 그림자처럼 최영감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최영감은 오후 늦음하기 일어나 집 밖으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주막을 가서 약주를 걸치며 식사를 하였죠. 헌데 오늘은 최영감이 평소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볍게 한 두 잔 들이킬 뿐이었습니다. 최영감의 행태가 영수상쩍다. 은영마님의 의심이 아무래도 들어맞는 것 같은데. 최영감을 엿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장 아래에 몸을 숨겨 최영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나서야 최영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 아주 신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한바탕 출 기세였지요. 이를 보고 있자니 석돌이는 당최 최영감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최이보시오, 헤란댁. 나왔소. 최영감이요. 어머, 이제야 오셨네요? 술은 어째 적당히 마셨나요? 암요. 오늘도 헤란댁을 극락왕생시키려면 술은 적당히 해야지.
안 그렇소? 집 대문 앞에서 남사시러운 이야기 하는 거 안 해요? 어서 들어오시와요. 최영감은 헤란마님의 말에 방긋 웃으며 집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석돌이는 이 말을 탁 쳤지요. 역시나 최영감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헤란마님은 아주 소문난 미인으로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여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최영감이 가만히 내버려 뒀을 리 없었습니다. 최영감이 헤란마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자 얼마 안 있어 아주 나쁘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그냥 최영감이 헤란댁을 죽여놓는구나. 어허, 저러다가 숨 넘어가는 거 아닐까 걱정된다. 석돌이는 헤란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혀를 찼습니다. 그나저나 최영감은 나이가 환갑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쳐났습니다. 살다 저렇게 기운 넘치는 노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석돌이는 최영감의 뒤를 캐며 수없이 헤란댁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고 미래를 나누기만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바탕 일을 끝내고 최영감과 헤란마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지요. 일이 밤마다 찾아오는 것도 고역이구만. 아주 마누라 등살에 눈치 보느라 못 살겠소. 그러지 말고 헤란댁이 우리 집에 아예 들어와 사는 건 어떻소?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최영감님의 아내라 함은 은영마님 아니어요? 아유, 제가 집에 첩으로 들어가면 본처인 은영마님이 얼마나 표독스럽게 저를 못 살게 굴겠어요. 저는 그분에게 달달 볶여서 명절날 고기전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 즐거움은 이렇게 미래로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듣고 보니 또 그렇구만. 하기사 본처였던 아내도 못 견디고 도망 나갔을 정도인데 어련할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려. 최영감은 입맛을 다시며 끄덕였습니다. 속궁합이 너무 찰떡이었던지라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아내인데 너무 푸대접을 하는 것이라 남편 된 사람으로서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석돌이는 첩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나온 순간 최영감과 헤란마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곧바로 은영마님에게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은영마님은 이 소리를 듣고 이마에 둘러맨 천을 바닥에 내팽겨치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뭐시여? 진정 그렇게 말하였다고? 첩으로 고년을 맞이하겠다는 것이?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요, 마님. 주인나리가 분명 헤란댁에게 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죠. 그리고 말입니다. 아주 매일 밤 헤란댁을 찾아가서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요. 아이고, 그 찢어 죽일 것이 남의 남편을 구워 삶아서 내 자리를 넘보는구나. 오냐, 내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은영마님은 궁리했습니다. 이 앙큼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요. 은영마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선 이것들을 떼어놓아야겠구나. 이봐라 석돌아. 가까운 시일에 일 하나 해줘야겠다. 저번처럼 말입니까? 그래. 밤중에 헤란댁 고년을 난짝 보쌈해가 그 산장에 가둬놓거라. 하오나 마님. 이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주 큰일이 납니다. 저번에도 살얼음판이었지 않습니까? 주인 나으리가 그냥 넘어갔으니망정이지 잘못하다가는 저나 마님이나 큰 공경에 처합니다요. 이놈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시키는 것이지 않느냐. 내가 믿을 사람이 너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은영마님의 말에 석돌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마님이 이렇게 신뢰를 보내는데 어찌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석돌이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헤란댁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최영감이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술 모임을 하는 날이었기에 헤란댁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처리하기에 아주 완벽한 밤이었죠. 그리고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이 되자 석돌이는 검은 두건을 얼굴에 둘렀습니다.
능숙하게 담을 뛰어넘어 깊게 잠든 헤란마님이 있는 안방에 들어섰지요. 그리고 난짝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고 큼지막한 포대자루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헤란마님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죠. 결국 억센 석돌이의 손에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보쌈당하고 말았습니다. 석돌이는 헤란마님을 포대자루에 담아서 깊은 산속에 있는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헤란마님을 바닥에 내려놓고 입에 물린 재갈을 풀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어서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으다. 얌전히 있으면 애먼 짓은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시죠? 알 것 없소. 제발 목숨만 살려주셔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오. 석돌이는 그렇게 말하고 황소도 걸리면 꼼짝 못할 정도로 크고 굵은 쇠사슬을 헤란마님 발목에 걸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헤란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침음했지요. 석돌이는 무뚝뚝한 사내였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네가 서글프게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자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그래도 은영마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석돌이는 도망치듯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집으로 돌아가 은영마님에게 일을 고하였습니다. 마님, 명령하신 대로 산장에 헤란댁을 가둬놓았습니다요. 오냐, 아주 잘했다. 그래, 너 없는 동안 그것을 어찌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것이 후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그것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석돌이는 은영마님의 말에 화들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자는 말은 제 아무리 마님의 충실한 종인 석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못할 짓이었거든요. 그러자 은영마님이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떴습니다. 난 아직도 이 집에서 쫓겨난 최영감의 본처인 수경이가 돌아오는 악몽을 꾼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테지. 고민거리는 하나면 족하다. 헤란댁을 굳이 살려두어서 내게 이점이 될 것이 있겠느냐. 석돌이는 은영마님의 태도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어린 시절 은영마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소심하고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렇게 천륜을 저버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석돌이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약 지금 계속해서 은영마님의 말에 반대한다면 무슨 돌발 행동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은영마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는 자신의 잘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돌이는 자리에서 물러나고서도 한참을 멍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무지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르고 은영마님은 언제 헤란댁을 처리했느냐고 묻는 일이 잦아지자 석돌이는 어쩔 수 없이 참담한 마음으로 산장을 찾았습니다. 석돌이는 창백한 얼굴로 도끼를 들고 산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본 헤란댁은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미안하게 되었소. 그렇다면 가는 마당에 적어도 이유라도 알려주시지 않을래요? 헤란마님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침착한 태도로 석돌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석돌이는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지요. 최영감의 아내인 은영마님의 명령이요. 그렇군요. 제가 첩으로 들어가서 최영감의 유산을 모두 빼앗을 것이라 생각한 건가요? 바로 맞았소. 은영마님이 아무래도 본처를 쫓아낸 첩 출신이다 보니 더더욱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시오. 이해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소. 다만 내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알아주시오. 하지만 저는 이미 최영감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정말요? 거절했다고! 그래요. 저는 최영감의 재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남편 없이 산세월의 외로움에 사무쳐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저는 평화롭게 사는 은영마님을 괴롭힐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석돌이는 헤란마님의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헤란마님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은영마님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든 혜란마님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셋내는 은영마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 하지만 남을 해하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 내가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는 은영마님도 피해갈 수 없는 큰 죄가 될 거요. 은영마님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석돌 씨는 은영마님을 사모하고 있군요. 석돌이는 혜란마님의 말에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혜란마님은 어쩌면 복잡하게 꼬인 감정의 골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인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이는 석돌 씨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거예요. 혜란마님은 그러면서 계획을 석돌이에게 찬찬히 설명하였습니다. 석돌이는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거부하였지만 이는 어쩌면 은영마님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혜란마님의 설득에 납득하고 말았습니다. 석돌이는 혜란마님과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은영마님을 찾았습니다. 은영마님은 석돌이를 보자마자 어찌 되었냐고 물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 그래, 어떻게 하였느냐? 그 주제도 모르는 것을 옆마을 염전에 비싼 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이 돈 보이십니까? 아주 두둑히 받아냈습니다요. 석돌이는 그러면서 품에서 엽전 한 뭉치를 꺼내어 은영마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은영마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붉히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뒷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완전히 목숨을 끊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인게냐? 부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염전은 노예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로 유명하여 헤란덱은 죽어라 일하다가 자기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과로로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만큼 끔찍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다 돈까지 벌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말이 일리는 있구나. 허나 나는 아직도 마음이 영 편치 않다. 정그러시다면 헤란덱이 고초를 치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돌이가 은근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은영마님은 옳다구나 하고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아주 화색을 드러내며 당장 확인하러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석돌이는 그런 은영마님을 데리고 옆 마을 염전으로 데려갔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염전에 도착하자 은영마님은 헤란덱의 처참한 몰골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고 재촉했습니다. 석돌이는 저기 저 허름한 창고에 지쳐서 널브러져 있다고 말하였지요. 은영마님은 치마까지 올려붙이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습니다. 저것이오. 아주 표정이 독한 것이 일 하나 잘하게 생겼구만. 그렇소.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부리지는 말아주시오. 그건 열심히 일만 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소. 자, 삭슨 일에 쳐줄 테니 이만 가보시오. 석돌이는 염전 주인이 주는 돈을 받고 은영마님을 내버려 둔 채 떠났습니다. 은영마님은 헤란덱이 있는 창고로 들어갔다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란덱과 석돌이는 은영마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도리어 염전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석돌이는 그러고 마을에 돌아가니 이미 헤란마님은 최영감과 만나 눈물의 해우를 하였습니다. 석돌이는 그런 헤란마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영마님은 이제 염전에서 죽어라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되새기며 정신을 차리겠지요. 아주 잘해주었어요. 염전 주인에게 내가 몇 푼 더 쥐어주었으니 아마 심하게는 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 받으셔요. 감사합니다, 마님. 석돌이는 헤란마님이 준 돈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영마님을 염전에 넘긴 이유는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님을 그런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석돌이는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염전을 찾았습니다. 은영마님은 아주 거짓골이 되어서 염전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은영마님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고 크나큰 분노로 이성을 잃었지요. 하지만 염전 주인의 모진 채찍질과 노동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였답니다. 마님,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우쳤습니까? 그래, 석돌아. 내가 나를 위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잘 알았다. 나는 이 염전에서 평생 중노동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 이제 속이 좀 풀리느냐? 속이 풀리기는요, 마님. 저는 마님을 염전에 팔아넘기고 나서부터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벌을 받으셨으니 저와 함께 돌아갑시다. 석돌이가 그렇게 말하자 은영마님은 회한과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며 석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신을 진정 뜻깊게 생각해준 석돌이가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석돌이는 은영마님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헤란마님도 최영감과 새 살림을 차리고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살았지요. 두 남녀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옛말에 상궁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화살에 맞은 새는 구부러진 나무만 보아도 놀란다는 뜻으로 한 번 혼이 난 일로 늘 의심과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을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은영마님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재발이 저려 못된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크게 화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영마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